2006년 12월 16일 도쿄도 신주쿠의 한 길가에서 수상한 비닐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토막난 시신의 상반신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사건 발생 12일 후 신주쿠와 멀지 않은 시부야구의 한 민가 정원에서 하반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시신 발견 장소가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가부키초 인근이었던 탓에 초기에는 피해자를 외국인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야쿠자 및 중국계 범죄 조직이 연루된 범행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었죠. 그러나 시신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신원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근무하던 일본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뒤 2007년 1월 10일 경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피해자의 아내였던 카와구치 카오리를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오리는 왜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일까? 이들 부부의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카오리와 남편은 2002년 12월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이듬해 3월 결혼과 함께 임신까지 이르게 되죠. 하지만 경제력이 없던 남편 때문에 강한 불안감을 느낀 카오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뱃속에 태아를 지우게 됩니다. 그 이후 부부 사이에는 불화가 시작되었고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아 행사하기 시작하죠. 카오리를 구타하며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반면 이를 견디지 못한 카오리는 남편을 피해 보호시설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의료 기록을 살펴보면 카오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판정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렇게 반복되는 폭력 끝에 2006년 12월 12일 카오리는 자택에 있던 와인병을 들고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끝내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범행 이후 이틀 동안 카오리는 시신을 방치하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틀 뒤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80cm의 신장에 달하는 시신을 외부로 옮기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하여 결국 그녀는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철물점에 들려 시신을 해체하고 운반할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카오리는 여기서 머리를 쓰게 되는데 집안에 있던 옷장을 눕힌 뒤 그 안에 흙을 채운 상태에서 시신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시신의 혈흔이 바닥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분해 작업은 다음날 오후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녀는 노트의 작은 신체 부분부터 잘게 작업하자는 메모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범행 과정에서 심리적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 카오리는 15일 늦은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각 신체 일부를 정해둔 장소에 유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상반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캐리어에 넣고 택시를 이용해 신주쿠로 향하게 됩니다. 신주쿠 일대는 평소 자주 다니던 곳이라 유기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죠. 그러나 이동 중 택시기사가 악취가 난다는 말에 당황한 카오리는 중간에 도로변에 하차하게 되죠. 그리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놓인 녹지 공간 옆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자택에서 멀지 않은 시부야구까지 이동한 뒤 캐리어를 손수레에 싣고 한 주택의 정원에 봉지째에 유기하게 되죠. 한편 신원 노출을 우려한 카오리는 팔과 손목을 소각 가능한 생활 쓰레기로 나누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전철을 타고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공원으로 이동해 약 35cm 깊이의 무덩이를 판 뒤 파묻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신체를 유기한 카오리는 자택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하며 범행의 흔적을 지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오리는 어떻게 체포된 것일까? 결정적인 단서는 피해자가 연락과 함께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상사는 주변을 수소문하던 끝에 자택 인근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게 되죠. 그 영상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남아 있었고 이후 다시 나오는 장면은 촬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외부가 아닌 자택 내부에서 행방이 끊겼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당시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인물은 아내 카오리 뿐이었죠. 경찰은 이 정황을 토대로 수사의 방향을 자택 내부로 좁혔고 범행 정황과 맞물린 카오리를 검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오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가해자인 카오리는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자존심이 강했고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가 두드러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른바 아가씨 학교로 불리는 명문학교를 졸업했고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부친이 정해준 회사에 취직하는 조건으로 부모에게서 매달 40만 엔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엘리트라는 수식어가 붙은 배경도 이러한 성장 환경과 이력에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부부관계 역시 이미 심각하게 균열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카오리 모두 각각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형식만 유지된 채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첫 공판은 2007년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양측의 불륜 상대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큰 주목을 받았죠. 가해자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카오리가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카오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이후 2008년 도쿄지방법원은 카오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카오리는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이 열린 2010년 7월에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이 유지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되죠. 그런 그녀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23년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전말은 남편의 반복된 가정폭력이 불러온 비극이었을까? 아니면 그 어떤 이유도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 시신유기였을까? (2006년) 시부야 일대에서 벌어진 살인 및 유기 사건.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폭력은 반복됐으며 쌍방의 불륜은 가정을 파탄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침묵과 은폐는 끝내 되돌릴 수 없는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한 가정의 붕괴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을까?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히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